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뵈서 텀이 좀 길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만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으로 송출을 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짜로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좀 미흡해요. 그렇지만 진짜처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이첨혈에 관계된 걸 알려드렸죠. 그래서 중풍이나 급체나 간질 뭐 이런 심혈관계 질환에 쓸 수 있는 이첨혈을 알려드렸고,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에는 뼈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뼈에 관련된 침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뼈 침점을 정확하게 이제 알려드리고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죠.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오랫동안 살면서 내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장기가 어디에 있는지, 걔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생각 안 하고 모르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왔으니 그냥 쓰다가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뼈 중에 이상하게 여기가 더 많이 아픈 것 같아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그곳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기가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영상 찍기 전에 잠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전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귀를 딱 들이대고 한번 맞춰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를 보고 어디가 아픈지 맞춰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기분이 되게 많이 나빴어요. 그래도 이분이 얼굴빛이 너무 안 좋고 아파 보여서 제가 이제 귀를 보면서 뼈 마디마디가 깨진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신기하죠. 뼈 마디마디가 깨졌다라는 게. 그리고 그 뼈 마디 깨진 것처럼 보이는 곳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인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등판이 너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척추 있는 라인이 너무 아프고, 다리, 골반 안 아픈 곳이 없네요. 특히 뼈 있는 쪽이 제일 많이 아프고, 이제 머리 쪽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지 뇌진탕처럼 보이는 작은 상처가 조금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2016년도에 굉장히 큰 사고가 났었대요. 그래서 4명이 같이 탔는데 3명이 직사했대요.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올 때까지 이렇게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고 뼈가 깨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귀를 보고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상한 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귀를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분이 오늘 처음 만나신 분이라 그분에 대해서는 아예 얼굴조차도 몰랐던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남편이나 내 가족들, 친구들을 우리가 케어할 수 있을 수 있게끔 꼭 가르치고 싶은 곳이 뼈 쪽이다. 왜냐하면 뼈 아픈 곳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하고 연결되어서 아파지는 장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귀도 같이 보여드릴 거면서 이제 오늘 뼈에 관련된 거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귀, 이건 귀 모형이거든요. 누구나 2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첫날 이첨혈을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첨혈 여기죠.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오르는 곳에 침을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하고 마주친다 그랬어요? 용천, 발바닥에 있는 용천하고 마주친다 그랬어요. 자, 여기가 용천이라고 하면 제가 이 귀를 처음 설명할 때 이 귀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 모양이 자,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져서. 그러면 이 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 모양은 뒤집어져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발바닥이 여기 있어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큰 이 귓불이 머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귀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큰 뼈,
이 뼈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척추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척추를 기점으로 해서 이 발바닥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되겠죠. 자, 우리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러분의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머리를 몸통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주는 어디가 있어요? 목뼈가 있습니다. 목뼈. 이 목뼈를 경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목뼈에서 우리 몸을 지탱하게끔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지탱하게끔 하는 이만큼이 흉추입니다. 가슴을 지탱하고 있는 흉추. 예, 그리고 이만큼이 등판하고 허리를 하고 있는 요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끝까지 와서 여기 이렇게 살짝 밖으로 삐져나가 있는 미추가 있습니다. 미추. 몸통을 가르고 있는 이 뼈들은 척추라고 하죠. 척추. 이 척추가 우리 몸을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뼈입니다. 이 뼈가 아프면요,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뼈고, 이 몸통에서 팔다리까지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 뼈, 척추 안에요, 척수가 들어있습니다. 척수라는 건 신경 다발을 얘기하죠. 우리 몸이 움직일 때 가장 필요한 게 신경이에요. 신경이 끊어지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머리를 몸통과 이어주는 경추와 흉추와 요추 그리고 미추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뭐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침은 등신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등신. 나누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 귀를 제대로 보시려면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런데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보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발바닥이 여기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은 없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을 찾아야죠. 자, 그래서 거꾸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머리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 머리를 연결하는 뼈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가 유난하게 처음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볼록 튀어나온 그곳에다 침을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경추입니다. 경추. 귀에서 보시자면 이 머리를 받치고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뼈의 첫 번째로 보여지는 곳이 여기가 경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추. 그리고 이 몸통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곳이 미추죠. 그런데 이 미추는 뼈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추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네, 등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3등분이 돼요. 3등분이 되는데 여기 세 군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요추를 찾으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그림을 여기는 짧고 여기는 크게 그렸어요. 왜냐면 다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뼈가 제일 높은 곳을 뼈로 이어지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봤습니다. 선을 긋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찾았죠? 경추입니다. 경추고, 자 보세요. 요추를 지나서 미추는 뭐냐면요, 꼬리뼈이긴 한데 다리를 연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뼈 하나에 2개의 다리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미추 끝에 날개처럼 되어 있는 골반뼈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앉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좌골이라고 합니다. 좌골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뼈가 다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유일하게 옆으로 있는 뼈 하나가 붙었죠. 그래서 다리를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옆으로 지나가는 이 뼈를 좌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가는 뼈 중에 가운데로 하나 지나가는, 횡으로 지나가는 뼈, 그래서 좌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좌골은
이 한가운데 가장 얇아지는 곳에다가 침을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 좌골보다 조금 위에 있죠, 요추가. 그래서 이 좌골과 이 아래 뼈가 이어지는 여기 Y가 되는 곳, 여기가 요추입니다. 이 좌골과 다리가 이어지는 부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요추와 경추, 요추와 경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네, 흉추가 있습니다. 흉추. 여기가 요추가 되고요. 여기가 경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와 요추와 경추 사이에 흉추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횡으로 지나가는 뼈가 있죠. 여기가 좌골입니다. 이 좌골과 아래 이렇게 뼈 다리가 이어져서 소문자 Y가 되는 곳에 요추가 있습니다. 요추. 이렇게 여기가 요추입니다. 요추. 자, 경추와 요추 사이에 가운데에 뭐라고요? 네, 흉추입니다. 흉추. 이렇게 흉추를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경추, 흉추, 요추, 미추 이 네 개의 뼈, 이게 이제 뼈가 마디마디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경추뼈, 흉추뼈, 요추뼈, 미추뼈를 나누면서 서로가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디스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움직이기가 용이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흔드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게 다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뻣뻣해지겠죠. 예. 자, 이게 뻣뻣해지는 있어요. 이 디스크가요, 염증을 일으키고 다 달라붙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걸리게 되면 움직이기가 되게 어렵고요. 점점 얘가 뼈가 붙으면서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래서 할머니들 허리가 굽는 것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허리가 아파서 굽는 거는요,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지죠. 이 강직성 척추염은요, C자로 굽어집니다. 이렇게 굽어져요. 그래서 우리 등이 아무리 아파도 이렇게 똑바로 누우면 처음에는 너무 아프지만 펴지죠. 근데 강직성 척추염은 펴지지 않아요. 그냥 C자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C소처럼 이렇게 누워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은 누울 수 없어요. 그래서 큰 쿠션을 이렇게 등에다 대고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앉을 수밖에 없는 병이 돼요. 예, 되게 안타까운 병이죠. 그래서 염증이 나면 걔네들이 굽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우리 그 척추를 이루는 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좌골에서 내려와서 다리뼈를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다리뼈의 마지막이 뭐예요? 발입니다. 발. 발은 뭘로 되어 있어요? 발목과 발가락 그리고 뒤꿈치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발이라고 합니다. 발. 자, 이 발을 찾으시면 여기를 찾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찾기가 되게 쉽겠죠. 네. 자, 보세요. 여기가 요추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용천이라고 했어요. 용천. 그죠?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이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뼈가 나오죠? 여기하고 쭉 연결되어서 뼈가 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안으로 들어있는 이 뼈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좌골에서 발까지 보면 여기가 발목이고요. 여기가 발가락이죠. 그리고 뒤꿈치입니다. 자, 이 사이에 고관절이 있고요. 무릎이 있습니다. 무릎이. 그러면 여기도 등신을 하면 되겠죠. 자, 어디하고? 자, 요추에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좌골은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요추에서 찾기 시작해서 이 발바닥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발바닥이 이 용천이 밖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요. 이 발바닥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죠. 예,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 밖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이 귀로 얘기하자면,
자, 여기 귓바퀴 안쪽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만져지는 뼈가 있죠. 이 뼈가 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목. 네, 발목이고 앞, 뒤로 발가락과 뒤꿈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렇게 침을 놓으시면 돼요. 자, 가장 높은 곳에 이 발목이 있고요. 양쪽으로 뒤꿈치와 발목이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 어떤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자, 여기가 발가락입니다. 여기가 뒤꿈치고, 뒤꿈치가 어디하고 가까워요? 엉덩이 있는 부분하고 가깝죠. 엉덩이하고 가깝습니다. 여러분 엉덩이 안에 어떤 장기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우리 이 귀에서 이 머리 다음으로 몸체 안에 들어있는, 그죠? 몸체 안에 들어있는 이 몸통이 이 구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멍이 3개가 들어있죠? 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3개를 이 몸통이라고 생각하면 3등분을 하면 돼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흉부, 복부, 하복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흉부죠. 여기가 머리니까. 여기가 흉부고 복부고 하복부입니다. 하복부에 들어있는 것들이 뭐예요? 생식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뒤꿈치가 생식기에 가깝네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가 흉부, 복부, 하복부입니다. 하복부. 그러면 여기에 발목이 있죠? 발목이 있습니다. 2개의 침점을 찾으시라 그랬죠. 2개의 침점을 양쪽에다 찾았는데 이렇게 낮은 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하고 가깝죠? 예, 여기가 안쪽에 있는 내장기관이잖아요. 여기하고 가깝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뒤꿈치입니다. 뒤꿈치. 그리고 그 반대쪽이 발가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가락. 자, 그러면 발목을 찾았죠. 요추에서 이 발목까지 찾았으니 뭘 찾으시면 돼요? 고관절, 무릎까지 찾으시면 돼요. 자, 요추에서 발목까지 3등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고관절이고요. 여기가 네, 무릎입니다. 무릎. 자, 그냥 등신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요추고요. 요추에서 한 등분해서 고관절이고요. 그 다음에 무릎입니다. 무릎. 네, 이렇게. 자, 침점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심플하죠. 이 귀는 엄청 커요.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귀만큼은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쬐끄맣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침점을 찾기가 더 쉬워요. 그리고 만약에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여기서부터 그냥 어떻게 해요? 다다다다다다다 붙이세요. 그러면 까짓 거 어디인가 맞겠죠. 어디인가 맞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놨다가 부작용 생기면 어떡해요. 이 침이 가장 좋은 그 요건 중에 하나가요. 부작용이 없다예요. 이건 사람을 살리는 침이에요. 이걸로 죽일 수 없어요. 예. 가끔 이 침 넣어서 죽여볼까?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죠. 누구예요? 누굴까요? 네? 저만 쓰레기 아니죠? 없다고요? 그래? 나만 쓰레기 만드는 거예요? 네. 가끔 그런 생각 되지 않아요? 그잖아요. 더 살아? 더 살으라고 막 놔줘요? 네, 그것도 좋은데 가끔은 미울 때 어디다 그래요? 죽이는 침 어디다 놓냐고? 아직 제가 못 찾아냈어요. 20년을 했는데 아직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침을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라고요? 경추, 흉추, 요추, 좌골, 그리고 고관절, 무릎, 발목, 발가락, 뒤꿈치입니다. 자, 이렇게 침을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외에 또 이렇게 붙어있는 뼈가 또 있죠? 어딥니까? 팔입니다. 팔은 찾기가 더 쉽습니다. 더 쉬운데, 자, 지금 찾으신 이 침점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자, 이 사람 보세요.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그림 좀 이쁘게 그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꼭 빈대같이 생겼대. 저 빈대 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맨날 놀고 먹으면서 남편한테 빈대 붙어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나만 쓰레기인 건 아니죠?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끔 가다도 예, 저희 신랑이 되게 안쓰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유 그래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저걸 죽여 말아 막 했다가 예. 그러니까 제 마음을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돈을 줄 때는 너무 행복해. 그죠? 근데 안 줄 때는 안 행복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빈대든 벗이든 간에 자 여기가 몸통이 있고요. 뭐가 붙어 있죠? 이렇게 팔이 붙어 있습니다. 팔 여러분의 팔입니다. 자 이 목하고 가까운 여기 팔을 붙이고 있는 여기 그죠? 그리고 팔과 손입니다. 팔과 손. 예. 자, 다리도 마찬가지죠? 몸통에서 얘를 붙여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팔을 보시게 되는데 이 팔은 되게 쉽습니다. 자, 이 발목 찾으셨죠? 발목에서 이 바깥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귓바퀴 바깥쪽으로 나가시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 뼈를 기준으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이 홈을 따라서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발목에서 일직선을 이렇게 그으세요. 무릎에서 일직선을 긋고 고관절에서 일직선, 요추에서 일직선, 그 다음에 경추에서 일직선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나가서 발목에서 나간 여기는 손가락입니다. 자, 무릎에서 나간 여기는 손목입니다. 고관절에서 나간 여기 팔꿈치입니다. 그리고 요추에서 나온 여기 어디예요? 어깨입니다. 어깨. 그리고 어디예요? 네, 여기도 어깨입니다. 어깨. 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요추에서 나간 어깨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몸통에서 붙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추에서 가까이 붙어있는 여기도 어깨라고 하죠. 여기도 어깨고 여기도 어깨입니다. 그래서 경추에서 바깥쪽으로 나와서 찾은 여기가 여기 승모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요추에서 나간 요추에서 나간 여기가 여기 팔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쉽죠? 쉽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발목이죠. 발목에서 바깥쪽으로 그냥 쭉 나가세요. 나가서 여기입니다. 여기가 손가락이고요. 자 여기가 무릎입니다. 무릎에서 쭉 나간 여기 손목입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에서 쭉 나간 여기가 팔꿈치고요. 자 요추에서 나간 여기가 어깨입니다. 어깨. 그리고 경추에서 나간 바깥쪽이 어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승모예요. 승모. 여기 있는 것. 요추에서 나간 여기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찾기 쉽죠? 네. 그러니까 이 뼈는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이렇게 그 등신을 해서 나누기 해서 침을 놓으시면 다 맞아요. 이 등신이 된 뼈에서 바깥쪽으로 나와서 똑같은 침자리를 일직선상으로 나가서 놓으시면 다 침점이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경추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우리 이렇게 고개 숙이면 여기가 뽁 튀어나오죠. 여기가 뽁 튀어나옵니다. 이 뽁 튀어나오는 곳에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상하게 뼈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미끄럽게 나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 시작점에서 볼록 튀어나오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경추인데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개 숙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여기입니다. 이 여기가 튀어나오는 사람들, 이 경추 있는 그 자리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사람들은요. 게을러요. 네. 엄청 게을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나 엄청 많이 튀어나왔는데 내가 살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 이 뼈가 높으신 분들이 게을릅니다. 게을러. 살이 찌면 당연히 높여져요. 근데 살찐 사람들은
좀 움직이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저도 꽤 높습니다. 저는 엄청 게을러요. 그 저희 신랑한테 아예 제가 이걸 공부할 때 자기야, 이 경추가 이렇게 높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러느냐고 살아. 내가 깨끗한 걸 바라지 마. 예. 그랬더니 오케이. 예. 그래서 저희 집에는 손님들이 오는 딱 그 자리만 깨끗해요. 그리고 방은 어떻게 돼요? 쌓여 있죠. 제일 큰 게 옷무덤이에요. 옷무덤. 입고 벗어 던지고 입고 벗어 던지고 필요할 때 막 뒤져갖고 있고. 근데 저희 신랑이 하는 얘기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잘 찾아. 근데 누가 정리를 하면 절대 못 찾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게으르긴 한데 어떤 일로 게으르냐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정리정돈하는 건 게을러요. 그런데 누굴 만나는 약속을 하거나 누구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 제가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일은요 철저하게 해내는, 그래서 그거는 엄청 부지런합니다. 예,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이건 게으름과 책임감은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예. 안 하면 좋겠지만 하겠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해야죠. 제가 청소를 하고 살겠어 라고 약속했으면 제가 정말 깨끗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저는 청소를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자기가 알아서 다 치우고 하더니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나도 여기가 높아졌어. 이렇게. 그래, 잘 됐네. 둘이 치우지 말자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없어요. 하나는 치우고 하나는 안 치우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요. 둘 다 안 치우니 그냥 쓰레기통에서 살자 막 이런. 예. 가끔 누가 와서 치워요. 그게 이제 우리 애들이죠. 네. 자, 여기 경추입니다. 경추. 흉추가 어디예요? 가슴 있는 부분입니다. 가슴 있는 부분인데 이 가슴 명치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소화기에 관련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등갑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우리 사자뼈처럼 이렇게 올라온 견갑골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양쪽에. 근데 이 견갑골 있는 쪽이 아프시면 안에 장기들이 아픈 거예요. 뼈가 아픈 게 아닙니다. 장기들이 아파서 왼쪽 견갑골이 계속 담결리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하시면 췌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오른쪽 견갑골 있는 쪽이 아프다라고 하면 간이나 위일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앙이 아프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뼈 있는 쪽이 아프면서 양쪽으로 나눠진, 쪼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폐에 관련된 질환이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뼈, 척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폐에 관련된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로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등드름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드름. 이상하게 이 앞드름하고 등드름이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왜 등드름이 나냐면요. 뜨거우니까 등드름이 나요. 네, 뜨거우니까. 어디서 뜨거운 열이 나요? 심장이요? 아니, 심장에서는 아니고요. 등드름이 나는 사람들은요, 폐가 나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앞드름이 나쁜 사람들은요, 소화기 계통이 나쁠 가능성이 큽니다. 앞뒤로 나는 사람들은 어때요? 네, 양쪽으로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집에 엄마가 열이 났어. 열받았어. 그러면 집이 뜨거워지죠. 네? 엄마가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럼 집안이 시끄러워져요. 아빠가 화가 나도 집안이 시끄러워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장기 중에 열이 나는 장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장기들이 다 같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같이 아프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얘가 빨리 아팠다가 빨리 사그라지고 치료를 빨리 받으면 괜찮아지는데 그 외에 만약에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놔두시게 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같이 아파요. 우리 몸에서는요, 열이 나면 안 돼요. 열이 난다라는 건 이 단백질이 무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단백질, 지방, 당 이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얘네들이 뜨거워지면 이렇게 익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40도 가까워지면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는 이유가요. 단백질이 다 익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계속 똑같은 온도로 뜨거운 거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요. 그 주변에 있는 장기들이 아프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여기 이렇게 제가 지금 벨트를 맸죠. 챔피언 벨트. 이 챔피언 벨트가 허리 요추입니다. 요추. 여러분의 배꼽 주위가 요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배꼽 주위에서 뒤로 요추가 아프시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 견갑골 바로 가슴 흉추하고 이어지는 이 등판이 아프신 분들은요, 신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장. 그리고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요, 이렇게 뒤에서 등을 이렇게 두드려 보시면 알아요. 두드려 보시면 울리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본인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신랑 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울리는 걸 자기가 느끼거든요. 이렇게 당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신장을 빨리 이렇게 검사해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신우신염을 자주 앓거나 신장에 혹이 있거나 신장이 약해가지고 잘 걸러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난다라고 공명같이. 이 신장은요, 꽉 차 있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얘가 울리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신장 있는 쪽을 두들기면 이렇게 꽉 찬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아픈 신장을 두들기면 울리는 소리가 난다. 근데 어디가 아파요? 판이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엉덩이 안쪽으로 한도 쓰는 분들 있죠? 예, 이렇게 우리 허리도 아니고, 그죠? 가운데도 아니고 골반도 아닌 엉덩이. 여자분들 임신하면 한도 쓴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한도 서는 자리가 좌골입니다. 좌골. 좌골인데 얘는 생식기하고 마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식기가 나쁘면 이 좌골이 있는 한도가 섭니다. 그래서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반다리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앉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걷다가 앉을 때 아이고 소리가 나면서 여기가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자궁, 생식기에 관련된 질환이 예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발바닥이 아파요. 발바닥. 발바닥이 아픈데 무지외반증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을 무지외반이라고 하죠. 이 무지외반이 있는 분들은요, 갑상선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자, 갑상선에 붙어있는 부갑상선이 나빠서 여기가 이렇게 무지외반이 생깁니다. 이 부갑상선이 하는 역할이 칼슘에 관련된 이온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얘를 써야 되는데 얘네들이 침착이 되는 일들이 생겨요. 뼈에. 그래서 뼈처럼 자라납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지외반이 엄마가 그런 질병이 있으면 딸이 따라가게 돼요. 그게 이 발뼈가 그래서 생긴 게 아니라요. 이 갑상선에 관련된 질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지외반 이거를 이제 갑상선에 관련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막 확 줄어든다는 아니지만 더 이상 자라지 않게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발가락 바로 밑에. 자, 여자분들 힐 신으면 딱 세워지는 곳 있죠. 그래서 누르다 보면 아파요, 거기가. 그리고 여자분들 힐 신으면 굳은 살이 배깁니다, 굳은 살. 이 굳은 살이 배겨서 여기가 아픈 곳. 여기가 폐예요, 폐. 그래서 이 폐가 나쁘신 분들은 여기가 많이 아파요. 폐암에 걸리시면 여기가 아픕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남자분이신데, 자기 부모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폐가 나빠지는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예 작정하고 살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선생님 제가 발바닥이 계속 아파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분 귀를 보면서 발바닥이 아프면 꼭 병원에 가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저는 기억이 없는, 왜냐면 말하고 저는 뒤돌아서면 또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근데 그분이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근데 선생님이 꼭 병원에 가라고 해서 지금 어디 병원에 가야 될까요? 그래서 어디 부분이 아픈가요? 발바닥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보시고 귀도 보내세요. 이렇게 해갖고 보냈어요, 사진을. 근데 폐암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폐암 2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수술은 하지 않고 그냥 항암을 하는 걸로. 예. 그래서 지금 괜찮으세요. 다행히 빨리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렇게 생기면 거의 말기 때 나오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폐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다 발바닥이 아픈데 그냥 그거를 그냥 내가 신발을 잘못 신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저한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라고 제가 알려드리니까 정말 신속하게 가셔가지고 다행히 지금은 괜찮으세요. 대신에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전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다시 발병하거나 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자궁을 봐야 돼요. 자궁. 남자분들은 생식기에 관련된 곳을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뒤꿈치가 아픈 병 있죠? 뭐예요? 족저근막염. 예, 근막염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막염은 발바닥에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 얇은 막에 염증이 나는 거예요, 염증. 근데 이 염증이 나는 이유가 이렇게 약한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거의 대부분 뒤꿈치에서 먼저 옵니다. 이 뒤꿈치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자궁에 관련된 질환이 있거나 고환, 전립선에 관련된 질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 여기 무릎 앞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뼈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뼈가 이렇게 딱 손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딱 보여지는 이 뼈가 아프신 분들은 위를 검사하고 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손으로 딱 잡아서 동그란 뼈가 아픈 이 자리에 오른쪽, 안쪽이죠, 안쪽. 양쪽으로 안쪽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프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커요. 네. 이 안쪽이 아프신 분들은요,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러닝을 하시거나 걷는 일을 하시거든요. 이건 많이 쓸수록 아파지는 병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더 심해지게 돼요. 특히 어딜 가시면 안 돼요? 등산 가시면 안 돼요. 등산. 계단 오르기 하시면 안 됩니다. 계단 내려가기 하시면 안 돼요. 이 퇴행성이기 때문에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여자분이신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안쪽, 무릎 안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자전거를 타세요 라고 하셨대요. 우리 사이클 있죠? 집에서 고정 자전거. 그거를 하루에 40분 정도 이게 기어를 이렇게 좀 세게 넣은 상태에서 꾹꾹꾹꾹 누르게끔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 했대요. 이게 맞아요? 3개월을 그걸 하신 거예요. 그 나중에는 걷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봤더니 어디가 아픈 거예요? 네, 퇴행성. 그래서 젊은데 네, 그게 더 심해져가지고 인공관절을 넣었습니다. 되게 젊은데. 네. 그래서 무릎 안쪽이 아프신 것들은 퇴행성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걸 좀 자제하고 운동을 하실 때 스트레칭 위주로 하셔야 돼요. 스트레칭이 뭐예요? 네, 국민체조 정도로 하시면 좋고요. 무릎 안쪽에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어디에 근육이 있어야 되냐면 이 무릎의 위쪽으로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우리 발 이렇게 딛잖아요. 이렇게 딛으면 이렇게 그 책상 위에 아니면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다리를 쭉 펴신 다음에 이렇게 발을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이걸 계속 하시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여기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무릎 위쪽으로. 네. 이 무릎 위쪽에 근육이 없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와요. 네. 무릎 위쪽에다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앉아서 무릎 위쪽에다 하라고 했더니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이걸 하세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사용하는 거잖아요. 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릎을 폈다 오므렸다 하는 건 안 되고 발을 폈다 오므렸다 하세요. 발을 폈다 오므렸다 이렇게 하시면 종아리와 무릎 앞쪽으로 힘이 가지면서 근육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 무릎 앞쪽으로 생기는 여기
앞쪽으로 거기에 대장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마사지 해주세요. 무릎을 앉아갖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변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셨을 때 우리 좌변기에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서 이렇게 하시면 잘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숙여가지고 이 팔꿈치를 무릎에 거기에 이렇게 대고 꾹 눌러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똥이 나오는.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제가 좀 변비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보니까 진짜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비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다 권해드렸어요. 근데 신기하게 진짜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도 많이 드시고 식이섬유도 많이 드셔야 되죠. 네. 자, 무릎 그쪽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오금 아시죠? 오금이 어디예요? 무릎의 뒤쪽입니다. 뒤쪽. 그래서 엄청 공포스러우면 오금이 저려 라고 얘기하세요. 오금이 저리면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금이 저린 그 자리가 아프거나 땡기고 애리면, 그러니까 우리 애린다라는 게 통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웁다라는 뜻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애리면 품기입니다. 품기. 어딘지 아시겠죠? 오금입니다. 오금.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을 때 안쪽입니다. 안쪽. 여기가 아프면 뭐라고요? 품기입니다. 품기. 근데 여기는요, 지속적으로 계속 아픈 게 아니라요, 갑자기 통증이 일어나고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왜 갑자기 거기가 땡기지? 운동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 저는 품기가 저희 집안 이제 아빠 쪽으로 푹 맞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저도 갑자기 혈압이 확 떨어지면서 품기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운전할 때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 다리가 오금이 너무 땡겨가지고 브레이크를 못 밟을 정도로 되게 갑자기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단방으로 차를 가다가 멈춰서 이첨혈을 사혈하면 진짜 거짓말같이 이게 2분 안에 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쥐나는 분들 있죠. 쥐나는 분들.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근육이 완전하게 경직이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직이 되는 상태를 사혈을 하시면, 이첨혈을 사혈하시잖아요. 정말 순식간에 풀려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쥐가 꼭 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쥐가 잘 나는 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발등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발등이 아픈데 신발 타신 것도 같고 양말 타신 것도 같고 살이 쪄서 그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발등이 아프시면 유방암입니다. 유방암. 네, 유방에 관련된 질환을 의심하시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이제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한 번은 어떤 젊은 29살짜리 여자분이 여수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등이 너무 아프고 왼쪽 다리를 살짝씩 절게 될 정도로 조금 통증이 있고 끈다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질질 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손 아귀에 힘이 빠지면서 물건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들었다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 같은 걸 들었다가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풍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를 한번 찍어서 보내보세요. 근데 풍기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다른 질병입니다. 라고 봤더니 이제 유방암이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가서 유방을 찍어보시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감사하게도 제 전화를 끊으면서 병원을 가신 거예요. 유방암 2기. 예. 다행히 지금 잘 버티기 하고 있어요. 항암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미리 알게 되고, 발등이 아프면 그런데 미리 알고 계시면 이러니까 한번 검사도 한번 해볼까? 내가 이걸 좀 조심해볼까? 이런 걸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유를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예. 이제 갱년기이기 때문에 칼슘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0ml짜리를요, 2개 먹을 때도 있고, 3개 먹을 때도 있고.
그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그랬더니 물 먹는 대신에 이게 물이기도 하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드셨던 거예요. 근데 이 우유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호르몬에 관련된 암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 우유를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그럼 유선암, 유방암, 자궁에 관련된 난소암 이런 것들에 조금 노출이 되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유를 자제하셔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칼슘을 먹고 싶으면 그 칼슘에 관련된 제제를 드실 수 있게끔 좀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 오른쪽 두 개가 이렇게 아파요. 아프면서 저리고 아프면서 이렇게 손바닥을 타고 엘보로 옵니다. 이런 분들은 간입니다. 간에 관련된 질환을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 손가락 이렇게 4번, 5번입니다. 4번, 5번. 4번, 5번이 저리고 아프고 엘보하고 연결된다. 이건 심장입니다. 심장. 예. 그리고 이 심장으로 통하는 이쪽 밑으로 아프면 심장이고요. 얘가 위로 오게 되면 췌장입니다. 췌장. 그래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 있죠. 여기 몸통과 어깨, 팔이 이어지는 이 어깨가 이유 없이 아파. 예. 이게 오십견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여기가 아파서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파서가 아니라 췌장과 위가 나빠지면 여기가 아파요. 이걸 40견, 50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속 치료하셔도 이게 좀 의미가 없는, 어디를 치료하셔야 돼요? 위 췌장 쪽을 치료해 보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어깨 붙는, 팔과 어깨가 붙는 이 부분이 아프시면 예, 간하고 위를 같이 치료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보겠습니다. 네. 나 손이 너무 아파요. 이어폰 댕겼어. 만상 중에 왜 저한테는 병이 왔을까? 아프고 붓고 또 관절의 변형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를 발생하는 굉장히 힘든 질환입니다. 6개월 이내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치료 방법이 있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뼈까지 이렇게 벌레 파먹듯이 뼈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르고 싶을 정도로 둘이 참 잠도 못 자고 내려고 짠을 하도 치약같이 엄청나요. 어떤 종류의 술이든 마시는 용량에 비례해서 해독량이 발생 위험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금방 보신 것처럼 관절염에 관련된 것들은 되게 많죠. 근데 이 관절염이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고통을 받는 일이긴 한데, 그런 병이긴 한데, 우선은 관절에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에서 류마티즘균이 이렇게 혈관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장누수 증후군 같은, 그래서 장에서는요, 육모를 통해서 이렇게 영양소나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 육모 사이가 벌어지고 상처가 나게 되면 뭐가 생겨요? 구멍이 나요. 그 구멍 안으로 장수 하지 못하는 것들이 혈관 안으로 바로 유입이 되는 이렇게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장누수 증후군이라는데, 이 질환이 생기면 혈액에 관련된 질병이 생기는데, 이 관절염, 류마티즘도 비슷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류마티즘균이 혈액 안으로 돌다가 관절 사이에
이렇게 유입이 돼서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관절염, 류마티즘 관절염은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병이기도 하고, 지금 통풍 얘기 나왔죠. 이 통풍도 많이 먹거나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한 단백질에 대한 어떤 그 퓨린이란 성분, 아니면 퓨린이 많이 만들어지는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기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질환들이 대부분 다 먹는 거에 관련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류마티즘은요, 특별한 약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가 억제를 시키는 자가 면역 억제제를 이렇게 약을 먹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굉장히 아픈, 그리고 몸에 여파가 큰 그런 어떤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이 면역 억제제에 의해서 이제 이상 신호가 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대부분 근육에 관련된 질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귀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근육 어디선가 쇠줄 띵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쇠줄이 탁 끊어지는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이 드는데 소리가 저한테 들릴 정도인데, 그분이 갑자기 이 오른팔을 꽉 잡고 팔꿈치를 꽉 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근육이 끊어지는. 근데 그 소리가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저도 깜짝 놀래고, 그분은 근데 이제 이런 일이 그냥 다반사예요 라고 생각하고 한 5분 정도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이제 얘기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떤 치료를 받게 하시면, 저는 이분을 우선 장부터 다스리고, 이 장이 좋아지게 되면 면역에 관련된 것들이 스스로 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완치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균을 원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통증을 줄일 수 있고 염증이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통풍은 말 그대로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발작처럼 일어나는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통증을 일으키는 게 요산입니다. 요산을 만드는 게 퓨린계 음식이에요. 퓨린. 이게 퓨린은 단백질이 분해하면서 생기는 어떤 물질인데, 이 퓨린계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 통풍에 걸리는데 대부분 다 남성분들이 되게 많이 걸려요. 왜요? 여성분들보다 음주를 많이 하시고 흡연을 많이 하시고 이런 동물성, 내장계통의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런 통풍에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랗게 나오는 이 액체가요, 요산입니다. 요산. 근데 발에서 꺼내고 있죠? 이걸 발에서 빼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백질의 부산물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무거운 물질이에요. 그래서 혈액을 막 타고 돌아다니다가 중력의 힘을 가장 많이 받고 무거운 곳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발목부터 발가락까지, 그리고 손목부터 손가락까지 이 요산이 관절 사이에 침착이 돼요. 그런데 얘는 굉장히 얇은 유리잔을 깨는 것 같은 짜잘한, 굉장히 뾰족뾰족한 바늘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혈관을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신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냥 다시,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다시 혈액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관절 사이에 침착이 되는데, 이게 많아지면 그 뾰족한 것이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면서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게 이 혈관 밖으로 다시 혈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처음에 보신 것처럼 그 아까 발목, 그죠? 복숭아뼈가 완전히 동그랗게 구멍이 난 상태에서 거기를 막 이렇게 닦아내는. 그래서 통풍으로 다리를 절단하시는 분도 봤어요. 네. 당뇨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걸 못 참겠어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프신 분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에 좋아했던 거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싫어하는 걸 드세요가 아니고 그동안에 드시지 않았던 거를 좋아하게 한번 해보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난 과일 싫고 야채 싫고 싫어 라고 했던 것들을요, 그냥 그동안에 드시지 않았던 것들을 그냥 한번 드셔보시고 얘네들을 좋아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이게 쉽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조절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낫는다가 아닙니다. 이런 통증을 없애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내장탕. 네, 내장탕 종류의 퓨륜계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붉은 고기 종류 조심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죄송하긴 하지만요, 곱창, 막창, 대창, 순대, 간 뭐 이런 종류 그런 종류를 조금 드시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하얀 닭고기는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얀 닭고기 괜찮습니다. 그런데 튀기면 안 돼요. 네, 전분하고 묻혀서 튀기면, 그래서 네, 치맥, 맥주도 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퓨린 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종류를 좀 안 드시면 좋겠다. 예. 아픈 사람이 안 먹어도 안 아픈 사람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파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먹으면 통닭집 망해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 세계 통닭 우리나라에서 다 먹는답니다. 나 안 먹어도요, 옆에 있는 사람 다 먹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실 때는 좀 자제하시고, 내가 아픈 게 너무 괴로우니까 하지 않으시면 아픈 게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키 크는 수술, 한 해 수백여 명의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뼈를 자르는 고통을 감수하며 이 위험한 수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수술비만 수천만 원, 만약 잘 되면 6cm 정도 키도 커지고 잃었던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술이 지나치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금방 보셨던 그 키 크는 수술, 이게 원래는요, 키 크는 수술이 아니고 다리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O자 다리이신 분들을 교정하거나 X자 다리이신 분들을 교정하는 용으로 사용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키 크는 수술이 됐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 수술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후유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수술이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정강이 수술, 다리 뼈를요, 일부러 깹니다. 깨가지고 바깥쪽에서 이걸 고정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 깬 그 뼈 안에다가 이렇게 철심을 박아요. 그리고 조금씩 계속 늘려나가서 이 정도를 벌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벌려놓고 이 벌어진 이 뼈에 다리 그 뼈가 생기길 기다리는 거죠.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두 다리 가지고 태어나죠. 양쪽 다리가 정확하게 두 개가 정확하게 맞아 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얼굴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반절 잘라서 이렇게 겹치게 하면 얘와 얘가 딱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팔도 길이가 조금씩 달라요. 다리도 길이가 다릅니다. 왜 다리가 길이가 다르죠? 왜 다를까요? 골반이 틀어져서? 아니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쪽이 조금 더 길고 한쪽이 조금 짧을 가능성이 커요. 짧다는 건 뭐예요? 얘가 이 다른 잘 자라는 쪽보다 덜 자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는 길어졌어요. 6cm가 커졌습니다. 근데 하나가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절뚝입니다. 절뚝이에요. 그런데 이게 절뚝일 때 이렇게 벌려놓은 사이즈가 있죠. 벌려놓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6cm를 벌려놨는데 3cm만 자랐어요. 그럼 3cm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파서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반드시 짚어야 해요. 그래서 절뚝이게 돼요. 제가 그런 분을 몇 분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저보고 한쪽 다리를 더 길게 해주라고, 짧아진 다리를 더 길게 해주라고. 전 그런 건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대신에 단백질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네가 초등학생만 돼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26, 7살 먹은 사람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트레이너였어요. 아니, 트레이너 맞죠? 예.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 예? 키 크는 아이? 키 많이 큰 아이? 누가 좋아요? 둘 다. 예.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그러면 엄마는 자기 자녀를 보고 못된 짓 할 때는 아빠 닮았다고 하고 이쁜 짓 할 때는 자기 닮았대요. 예. 그러면 나 닮았으면 저희 아이들 제가 서울대 갈 거라고 예상 안 하거든요. 왜? 저 닮았으니 저하고 비슷할 거 아니에요? 저 서울대 못 갔으면 우리 애들도 못 갑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부모의 능력이래요. 자, 키 큰 아이를 원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자, 저희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들인데 이게 접니다. 화장한 것 그거의 차이. 저희 아들이 2015년 2월 이게 지금 중2 때인데 160이 채 안 돼요. 제가 165인데 저는 이제 얇은 슬리퍼를 신었고 저희 아들은 두꺼운 운동화를 신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저보다 작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꼬맹이가 키가 작고 중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한국 남자애가 얘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시에서. 그러니까 키 큰 중국 애들이 얘를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근데 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내 이제부터 너를 키를 키운다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많이 컸죠. 자, 식사, 음료 이렇게. 네, 아까는 저보다 훨씬 작았죠. 근데 저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거의 10cm 이상이 자란 거예요. 자,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많이 자랐죠. 식사, 음료로 올라왔죠. 자, 그 다음에 환전까지 갔습니다. 많이 컸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188. 네. 네, 이렇게 키를 키워놓으니까 성격도 너무 좋고요. 면역도 잘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성적까지 좋아지더라는 거죠. 네. 자존감이 엄청 높습니다. 예전에 작았을 때는 애들한테 마저도 누구한테 말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물어보거든요. 야, 너 괴롭히는 애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감히 누가 나를. 네. 내가 다 정수리를 보고 있는데 저를 어떻게 건드냐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그거 하나로 저는 다 끝. 지금 아무것도 안 해줘요. 이제 네가 할게, 네가 가. 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키를 키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키를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키가 클까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현미경을 이용해서 성장판 내 연골세포가 처음에는 다른 세포와 다름없이 단백질 합성을 통해 성장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키가 성장합니다. 자, 2배까지 성장한 뒤에는, 그러니까 얘는 세포잖아요, 세포.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얘가 2배까지 큰다고 해서 얘가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6개월 만에 굉장히 많이 컸죠. 이게 눈에 띄게끔 큰 거예요. 자, 2배까지 이렇게 단백질 합성을 크고 그 다음부터는 물을 흡수해서 부피가 8배에서 마지막 80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을 많이 먹이면 먹일수록 키가 크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단백질 먹이고 우유 먹이고 뭐 하고 뭐 홍삼 먹이고 수만 가지를 먹이는데도 가장 중심이 되는 물은 먹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먹여요? 주스 먹이고, 그죠? 탄산수 먹이고, 뭐 이런 종류들, 음료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물이 너무 많이 부족한. 그래서 지금 뭐 2000년대 넘어서 우리나라 남자애들 키가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평균 키가 174입니다. 10년 전보다 줄었어요. 왜요? 왜요? 엄청 크고 작은 애들은 너무 작고. 그래서 평균이 없는 거예요. 평균이. 이렇게 골고루 가야 되는 평균이 없더라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떤 걸 먹죠? 네.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녹조입니다. 녹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녹조가 가장 심하대요. 이 녹조물을 먹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여름 낙동강에서 간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국제 기준보다 400배 이상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차례 조사에 그쳤지만 이를 바탕으로 녹조의 독성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손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미국 털리도시 녹조에서 분비된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수돗물 공급을 나흘 동안 중단했습니다. If I don't have water, my baby doesn't eat, so that's going to be an issue. 녹조가 창궐한 지난해 여름 낙동강에서도 국제 기준의 최대 400배가 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국립신슈대학교 박동호 교수팀이 수자원공사와 함께 지난해 8월 낙동강 3개 지점의 물을 분석해본 결과 총 마이크로시스틴이 26에서 456 ppb에 달했습니다. 가장 독성이 강한 마이크로시스틴 LR도 기준치의 128배가 검출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농도의 마이크로시스틴이 추정됐다는 게 사람과 다른 생물들의 영향이 우려된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정수장 활성탄으로 대부분 제거할 수 있어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14개의 정수장이 있는데 이들 모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에 설치되어 있어 99% 이상 정수 과정에서 처리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수 과정에서 1%만 유출되더라도 국제 기준치를 넘길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낙동강에서 발령된 녹조 경보 일수는 최대 150일,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녹조 독성 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 자, 금방 보신 녹조에 관련된 거 굉장히 위험하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얘네들이 녹조 이렇게 파란 풀이 아닙니다.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플랑크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으로 보이는 얘네들이요, 다 하나하나 각각 살아있는 생물체예요. 플랑크톤. 그런데 얘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은 녹조가 나오자 수돗물을 중단했어요. 중단하고 물을 배급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99% 다 걸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얘는요, 정수 처리장에서 걸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컵으로 뜨면 이 물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요, 손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손에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왜요? 예,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걸르려면 이렇게 보시면 뭘 쏟아붓고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응집제예요. 응집제. 서로 뭉치게 하는 응집제를 뿌립니다. 이 응집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가 물에 녹아가지고 얘네들을 뭉쳐가지고 걸러낼 때 얘네들이 같이 걸러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응집제 하고 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독성이 있는지. 그런데 얘네들이 마이크로시스틴도 99% 걸르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1%만 만약에 물에 들어와 있어도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간암을 일으키는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녹조가 많은 데는요, 물고기 떼죽음 당한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처음에는요, 이 녹조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그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다 해부해 보니까 간에 관련된 것 때문에 죽었더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먹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거라는 거죠. 네. 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정부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우리가 알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됐더라고 해도 이거를 먹지 않게끔 권장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초등학교에 정수기를 다 없앴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수도가를 설치했습니다. 수도가.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수도가 있었죠. 거기서 우리 그냥 이렇게 막 수도꼭지에다 물 대고 막 먹었었어요. 입 대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 먹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물을 더럽다고 안 먹으니까 선생님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물을 다 받아서 한 컵씩 먹게 했었답니다. 전 그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비난하고 이 물을 먹지 말자가 아니라요, 우리가 개개인이 이거를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과부하 화물이 걱정되는 건 끓여도 안 부서지고 침전을 시켜봐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집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정우 기자가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과부라 핵산 술폰산은 신진대사를 교란시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체중 감소와 혈액 응고 시간 증가, 갑상선 호르몬 변화 등을 일으켰습니다. 방수 용도로 쓰이는 과부라 화합물은 프라이팬이나 등산복 표면을 코팅하는 데 들어갑니다. 자, 이 과부라 화합물은요, 물에 들어가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뉴스가 왜 나왔냐면 대구에서 수돗물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나온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과부라 화합물은요, 어디에다 사용돼요? 방수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종이컵 코팅제도 이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팅제를 계속 드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뜨거운 물에 더 많이 녹아서 나와요. 그래도 우리 그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믹스커피는 종이컵에 타서 먹어야. 왜요? 이 과부라 화합물이 녹았을 때 이렇게 살짝 맛이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되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돗물에 나옵니다. 수돗물에. 이 수돗물에 이 코팅제가 왜 나올까요? 왜 수돗물에 나오죠? 등산복이나 프라이팬 종류의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금방 얘기했는데 도대체 왜 수돗물에서 나올까? 이 방수액을 어디다 사용하냐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수조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하에 내려가시면 지하 바닥에다가 초록색 바닥을 깔아놓죠? 이렇게 발라놓죠? 이게 뭐예요? 방수액이에요. 왜냐하면 지하는요, 수분이 차요. 습기가 차기 때문에 방수액을 안 발라놓으면 콘크리트가 수분을 머금고 깨집니다. 깨지기 때문에 이 집안이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물을 담아놓는 저수조, 이 물을 어떻게 담아놓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 방수액을 발라요. 그래서 잘 사는 아파트, 큰 아파트는, 돈이 많은 아파트는 1년에 3번에서 4번을 바른답니다. 돈이 없는 아파트는 1년에 1번도 겨우 바를 정도래요. 누가 좋은 거예요? 못 사는 아파트로 가야 돼요? 잘 사는 아파트로 가야 돼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과부라 화합물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 뇌파에 관련된 질환을 일으키고 호르몬에 관련된 질환을 일으킵니다. 얘는요, 끓이게 되면 물에서 얘가 깨져야 되거든요. 이 과부라 화합물 자체가 깨지면 이게 이제 본성이 바뀌어요. 그런데 얘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져도 안 되고요. 침전을 시켜도 다시 수압이 높아지면 물로 다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지 마라가 아니라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걸 걸러서 먹을 수 있느냐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한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갖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이런 강의를 들으시러 다니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귀를 보시면 이분은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여기가 경추입니다. 흉추고요. 요추입니다. 좌골이고요. 좌골에서 나와서 고관절, 무릎, 발목입니다. 뒤꿈치, 발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이분 이렇게 보시면 빨간 핏줄이 쫙쫙 서 있죠. 이 핏줄이 서 있으면 이 부분이 지금 통증이 시작되거나 아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핏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구멍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픈 곳은요, 이 한도가슴 엉치뼈 있는 부분입니다. 엉치뼈에서 무릎과 발목이 같이 아프고 뒤꿈치 쪽이 더 많이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은 어디 때문에 아파요? 자궁 때문에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분도 핏줄이 이렇게 서죠. 핏줄이 서고 이게 꼬리뼈입니다. 좌골입니다. 좌골. 좌골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아프죠. 그리고 이 뼈가 아까 그분하고 좀 다르죠? 이분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이렇게 딱 막아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어때요?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면서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들은, 그리고 이분은요, 자궁이 정확하게 뽁 들어가 있죠. 예. 근데 이분은 낮아요. 예. 이런 분은 전치태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이런 데가 아프게 되고, 꼬리뼈가 같이 아프죠? 같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리뼈와 요추 있는 부분이 이렇게 흐르시는 분들은 전치태반이면서 뭐래요? 습관적으로 유산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궁이 이 꼬리뼈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길이 생기면 임신을 하시고 나면은 반드시 누워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분은 어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아파요? 예, 여기가 아프죠?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발목이죠. 발목에서 이렇게 나가죠. 손가락이에요. 무릎에서 이렇게 나가서 손목입니다. 고관절에서 이렇게 나가서 팔꿈치입니다. 여기가 아프죠? 아픕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프면 어디예요? 엘보입니다. 엘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 왼쪽 귀죠? 왼쪽 귀. 왼쪽 귀입니다. 이 왼쪽 귀에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은요, 오른쪽이 아플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픈 거죠. 그러면 아까 어디를 보라고 했어요? 간을 보라고 했어요. 이분은 간도 나쁘죠? 췌장도 나쁩니다. 비장도 나쁘고요. 이제 여기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이제 배우시면서 다시 보시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엘보가 아픈데 어디를 치료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면 간부터, 예, 비장부터 치료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돼요. 이분 이렇게 엘보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골프 못 치게 합니다. 테니스 안 돼요. 배드민턴 안 되고요. 골프도 안 되고. 예, 또 뭐 있죠? 급격하게 움직이는, 네, 탁구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무거운 것만 들다가 삐끗해도 엘보가 아파요. 그러면 본인만 손해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다 얘기하면서, 여기가 안 아프시고 싶으면 간, 췌장, 이렇게 비장을 치료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 여기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그죠? 여기가 이렇게 빨간 띠가 이렇게 둘르면서 아파요. 여기가 등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요추하고 흉추 사이가 아픈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런 분들은요, 어디서 시작하는가 봐야 돼요. 어디서 시작하냐면 췌장과 신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등판이 아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경추죠. 경추입니다. 경추. 경추인데 이분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그죠? 이렇게 유난히 더 여기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핏줄이 서 있죠. 이런 분들은 경추가 많이 아플 가능성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 이렇게 뼈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은요, 거북목일 가능성이 커요. 거북목인 사람들은요, 여기 혈액순환 안 돼요. 그래서 두통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가 만약에 이렇게 튀어나왔다,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디스크일 가능성이 있어요. 경추 디스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여기가 어디예요?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고관절이 이렇게 핏줄이 쫙 쓰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 전에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분 이 상황에 전에 봤을 때는 귀가 엄청 깨끗했었어요. 그런데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여기에 핏줄이 이렇게 빨간 핏줄이 쫙 쓰면서 이렇게 이 귓볼에 주름이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관절에 핏줄이 딱 쓰면서 핏발이 쓰면 이거는 뇌에 관련된 질환하고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관절, 사타구니 안쪽으로 그 사회부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큰 혈관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뇌에 관련된 그런 뭐 시술을 할 때 이 안쪽에서 구멍을 내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혈관으로 가는 그 내시경 같은 거를 들여보내고, 양쪽에서 뭐래요? 부정맥 시술을 그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응하지 않는 수술, 머리를 쪼개지 않는 수술을 할 때는 이쪽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큰 혈관이 막히게 되면 여기하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 핏줄이 쫙, 특히 남자분들이 이렇게 서시면요, 뇌에 관련된 질환을 예상을 하면 되고요. 뇌에 관련된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귓볼에 일직선으로 바깥쪽으로 이어지는 주름이 생기면 풍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분한테 너무 급해서 귀에다가 이렇게 사혈을 해드렸어요. 피를 조금 내드렸어요.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만나자 하고 만났는데 굉장히 깨끗해진 상태가 됐다는 거죠.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핏줄이 쫙 서 있죠.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자궁 안쪽인데 여기 이렇게 좌골이죠. 좌골에 이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분은 이제 자궁 경부에 관련된 질환이에요. 그래서 꼬리뼈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꼬리뼈고 한도가 너무 많이 서서 걸음을 걷기가 어렵고 양반다리 하고 앉아있다가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한 1, 2분 정도를 이렇게 시동을 걸어야만이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를 보고 자궁암 검사를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분은 자궁암이었어요. 네. 자, 이 꼬맹이 귀입니다. 네, 중학교 2학년짜리 귀이거든요. 자, 2018년도 1월 달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좀 이상하죠? 어디가 이상해요? 여기 없죠? 네, 없습니다. 얘는 중학교 2학년인데 키가 180이에요. 키가 180. 그런데 우유를 하루에 2,000을 먹어요. 2,000. 그러니까 1000ml짜리 2개씩을 먹는 거죠. 근데 그 덕분에 키가 컸다고 엄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를, 왜 키가 큰 애를 저한테 데리고 왔냐면 얘가 흥청흥청 하는 거예요. 걸을 때 흥청흥청 이렇게 걸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키가 큰데 살이 없어서 이렇게 빼빼갖고 흥청거리는 게 아니라요. 살집도 있고 키도 큰데 걸을 때 흥청흥청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골연화증이었어요. 골연화증. 그래서 골연화증이 골이 땅땅해야 되거든요. 엄청 단단한 물질입니다. 뼈가. 근데 골이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꽉 차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1월 달에 제가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 10월입니다. 근데 보시면 찼죠? 이거 찼습니다. 네. 이렇게 차고 나니까 벌써 이게 9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고 나니까 흥청거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얘가 뇌점입니다. 뇌점. 이때는 어때요? 그냥 흘러내려가죠. 이때는 어때요? 네, 이렇게 바짝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네, 공부를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귀였을 때는 수학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 집중을 안 해요. 뭔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대요. 그런데 이 10월 달에는 그냥 수학 문제를 던져주면 자기가 그걸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다리만 좋아진 게 아니라요, 머리도 좋아졌던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게 똑같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굽었던 뼈가 이렇게 섰죠. 네. 키는 2cm 더 컸어요. 네. 그래서 182. 자, 이 꼬맹이도 이렇게 보시면 얘가 없죠. 네, 무릎입니다. 무릎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이상하게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무릎이 차올라는. 얘도 키가 188이에요. 네. 꽤 크죠? 네. 자, 이 꼬맹이입니다. 꼬맹이. 자, 얘도 꼬맹이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귓바퀴가 어디까지 내려와 있어요? 고관절까지 내려와 있죠. 보세요. 키 큰 아이들 보면 귓바퀴가 굉장히 얇죠. 그런데 얘는 귓바퀴가 굉장히 두꺼워요. 많이 내려와 있죠. 여기가 고관절인데 여기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무릎 안쪽까지. 이렇게 귓바퀴가 큰 아이들은 키가 잘 크지 않습니다. 네. 자, 이 아이 귀는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짜잘한 핏발이 쫙 서 있죠. 이 핏발하고 연결된 핏발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뼈하고 마주치게 여기도 핏발이 서 있어요. 그죠? 이거는 얘가 지금 성장판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핏발이 있을 때는요, 엄청나게 먹여야 됩니다. 많이 먹이시고 잘 자게 하고 물도 양을 많이 늘려서 먹이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판이 열리고 다시 닫힙니다. 이렇게 열렸을 때는 키가 잘 크지 않아요. 언제 커요? 이 핏발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면 키가 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핏발이 다시 서요.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핏발이 섰을 때는 지금 키가 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핏발이 없어지면 이제 키 멈췄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걱정을 땅이 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를 반복하는데 이렇게 핏발이 섰을 때는 잘 먹이고 영양소를 채우고 잠도 많이 재우고, 근데 이 핏발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큽니다. 네. 그래서 많이 잘 먹이고 잘 크게 할 수 있는, 물을 많이 먹어서 잘 자게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자, 이 꼬맹이도 굉장히 키가 작은 꼬맹이에요. 네, 귓바퀴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귓바퀴가 큰 아이들은요, 잘 크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 성장판 있는 쪽, 아까 배우셨던 저 골 있는 쪽을 계속 마사지 해주거나 침을 놔주시면 이 귓바퀴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얇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키 크기를 바라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충분한 잠을 잘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성장 호르몬이 다들 아시더라고요. 10시부터 2시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밤 10시부터라는 뜻은 9시 정도에 잠이 들기 시작해서 10시면 완벽하게 취침이 들어가야 된다. 깊은 숙면에 들어가야만이 이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장 호르몬 주사 제제를 맞추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거나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한테 하는 치료 요법입니다. 정상적으로 나오는 아이들한테는 이 요법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성장 호르몬을 계속 맞추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을, 내가 만들어내는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주사를 안 맞았을 때 이 호르몬이 나오는 양이 적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시려면 우선은 충분히 알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누구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하면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는데 우선은 배우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 배우신 침점을 누군가한테 꼭 놔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보세요.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고통을 없애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